안녕하십니까. 자, 교재는 60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조금 골치 아픈 판례 하나 볼게요. 해서 아래는 판례. 일단 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에서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 59페이지에 보시면 재판상 이혼 청구권은 일신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권리다. 따라서 상속인한테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료한다. 2번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것을 전제로 한 권리이므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혼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분할 청구권도 발생조차 할 여지가 없으니까 수계될 리가 없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3번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제기했으니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으므로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까지 잡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복귀 안 있는 거. 자, 이혼 심판에 대해서 재심 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다 해서 1, 2, 3, 4 있는데 아마 이게 조만간에 한번 큰 사례 문제로서 출제가 될 겁니다. 해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정신 바짝 차리신다는 우리 한 번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이고요. B가 초인데 이 A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본래 소송의 원고였고 재심에서 피고였다. 일단 B 같은 경우가 본래에서의 피고였고 재심의 원고였다 해서 결국 본래 소송 같은 경우는 A가 제기했을 것이고 재심 같은 경우는 B가 제기했다까지 일단 먼저 잡으신 다음에 1번을 보시면 이 A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미 시녀하고 동거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장기간 이제 별거 중에 A가 이미 시녀하고 동거를 하면서 사실적 중혼이죠. 자식까지 둔 A 같은 경우가 B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C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이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했거든요. A가 B한테. 근데 이제 아무런 이유가 없어버리니까 전부 다 이제 A가 패소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A가 B한테 재판상 이혼 청구했는데 오히려 A한테 좀 잘못이 있는 사안이고 B는 뭐 잘못이 없으니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으니까 계속 A가 패소한 거예요. 하다가 A가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B하고 재판상 이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머리를 쓴 게 2번입니다. 8년도 4월 무렵에 다시 A가 또 B한테 소를 제기했어요. 이혼소송. 이게 바로 불소송해서 일단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를 했다 하면서 말하기를 법관님, 나 사실상 B하고 이혼의 합의가 이미 됐습니다. 해서 이혼 신고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B가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지고요. 현재 B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공식 송달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고 B 같은 경우한테 소장 부몰이라고 하는 것이 피고 B한테 간 것이 아니고 공식 송달에 의해서 B가 소환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자,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B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재판 기일에 출석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B가 안 나가버리니까 A의 승소 판결이 이제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해서 자, 본래 소송에서, 즉 A 남편께서 처한테 제기했던 원래 소송에서 B라고 하시는 분이 출석을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요, 원고 A의 승소 판결이 확정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이제 4번 보시면 A가 이 판결문에 근거해가지고, 그렇죠. 이혼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C하고 재혼, 혼인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뒤늦게 이제 B 같은 경우가 그 당시니까 호적부를 떼보니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B 같은 경우가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해서 부당한 판결이 돼가지고요.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B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A한테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소를 제기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재심에서 재심 원고 B죠. 재심 피고 A 같은 경우에서 이제 B하고 A 사이에서 계속 중에 재심 피고였던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해버린 거야. 이 중에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해버렸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B 같은 경우는요, A하고 C 사이에 나왔던 자녀들인 D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D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재심 피고의 수개인의 지위에 있다 해가지고요, 변경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1심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인정해가지고 자, A의 상속인이었던 D라고 하시는 분한테 재심 피고의 수개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가지고 개서 소송을 진행한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하니까 9번
재심 대상 판결, 즉 원래 A가 B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A가 승소했던 원래 이혼 판결 같은 경우에는 됐습니까? 그러한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심 대상 판결이었던 원래 이혼 판결을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자, A가 이제 B한테 하나씩 이혼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B가 나가지 않아가지고 A라고 하시는 분이 승소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다시 A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 네가 사기친 거 아니냐면서 재심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원래 이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었다. 그럼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원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원래 확정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이혼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진짜 이혼 소송 한 번 더 해가지고 진짜 A라고 하시는 분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되는데 알겠죠? 원고 A가 이미 사망했고 어제 배웠던 거 원고 A가 사망했고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수괴가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혼 소송은 원고 A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수괴되지 않고 종료되었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 해버리니까 D 같은 경우가 그런 게 어디냐. 재심 피고의 지위, 즉 여기서 재심 소송에서 재심 소송 중에 A가 사망했을 때에는 이 역시도 우리한테 수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변경해가지고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 것은요 허용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A 측의 상속인들께서 항소를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원심 판결하기를 야 배웠지 않냐, 재판상 이혼 청구는 상속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재심 피고의 지위 같은 경우에도 D라고 하는 상속인한테 수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재심 같은 경우에는 민소법상 검사라고 하시는 분께서 수괴한다고 하는 조항도 따로 없기 때문에 검사도 수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재심 소송 그 자체가, 즉 본래 취소를 구한 대상 판결을 취소할까 말까에 대한 재심 자체가 A가 사망했을 때 그 재심 피고의 지위 자체가 A의 상속인인 D한테 수괴조차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 자체가 A의 사망에 의해서 종료한 것이다. 수괴가 안 되는 거니까. 따라서 1심 심판을 취소로 명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재심 자체가, 그렇죠, 재심 판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그냥 종료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원대상 판결, 즉 A가 B한테 제기했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즉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재심에 의해서 취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재심의 원고였던 B 같은 경우가 상고한 거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하나씩 판례가 판 시작합니다. 해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숫자 1번,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그 1번, 2번입니다. 하나씩. 자, 야, 신분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래 상속될 수가 없다. 맞죠? 따라서 재심 소송 중에 재심 피고였던 남편 A가 사망했을 경우에도 A의 상속인들이 그 절차를 수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인들께서 D죠, 수괴함을 전제로 계속 소송을 진행한 제1심 같은 경우는 잘못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아, 상속인들이 수괴를 하지 않으니까 재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A가 사망했을 때에는 곧바로 종료가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1단계. 일단 상속인들이 수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당연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2번이죠. 자, 재심 제도의 취지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아직 명품 아니지만 부당한 절차에 의한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심 소송에서 재심 피고였던 A가 사망했고 D라고 하는 상속인들의 수괴도 부정된다고 하여 재심이라고 하는 것을 종료시키게 되면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던 B라고 하는 처를 전혀 구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예요. 따라서
직접적인 조항은 없지만, 즉 재심 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검사라고 하시는 분한테 수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민법이나 가소법 등등등의 조항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기에 의해서 협의 이혼했을 경우에는 배웠죠. 즉 사기에 의해서 했을 때는 타방은 A한테 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A가 사망했을 때에는 검사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등등의 기타 다른 규정들에 보게 되면 각종 검사한테, 즉 위법한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방이 사망했을 때에는 검사한테 수괴시켜가지고 검사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각종 조항들이 있다. 요거를 유추 적용하자고 하는 게 판례 입장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비록 재심 소송 중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검사 수괴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기타 관련 조항 등이 있잖냐. 그러니까 이 조항들을 유추해가지고 이러한 조항들을 재심의 경우에도 똑같이 유추를 해가지고 검사에게, 즉 상속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죠. 상속인에게 수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즉 공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한테 이제 재심 피고 적격을 인정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재심소송에서 검사한테 수괴를 시켜야만이 위법한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거니까 해서 결국 대법원 판례의 결론은 뭐냐? 상속인들한테 수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검사한테 수괴가 이루어진다라고 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D가 아니고 검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재심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 A라고 하시는 분은요, B가 어딘지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고의로 숨기고 있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인정돼 버리면요 재심 대상 판결, 즉 A가 원래 B한테 제기해가지고 확정되었던 본래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겠죠. 그럼 본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면 본래 이혼 소송으로 들어가는데, 됐죠? 본래 이혼 소송에서 이미 원고인 A가 사망했고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권리 같은 경우는 상속인한테 승계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죠? 종료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서 재심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재심 대상 판결이었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면 원래는 했죠. 다시 한 번 더 A하고 B가 만나가지고 이혼소송 해가지고 A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이제 인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데, 이혼소송 중 원고 A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됐죠? 이혼소송을 종료시킨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보세요. 자, 재심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면 결국 A하고 B 사이에서는요,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A하고 B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서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결국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헤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결국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A라고 하시는 분은요, 법률상 배우자 B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C하고 혼인했다. 그러면 A하고 C는 무슨 혼이에요? 중혼. A하고 C 같은 경우는 중혼관계에 놓인다. 됐죠? 그 다음에 사례 문제 나올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B가 C 상대로 이혼을 취소하여도 하나씩, 자, 중혼 취소할 때 이미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중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중혼 취소만 가지고 신분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니까 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고, 취소 구해가지고요, 취소가 되면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됐죠?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 부정되기 때문에 이미 상속받은 C의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B가 C한테 상속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까지 연결돼가지고 3점 정도, 4점 정도 되는 사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거듭 반복해가지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말로 한번 쭉 해볼게요. 자, 먼저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가 재판기일에 출석을 못 해가지고 A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승진난 B 같은 경우가 A한테 너 죽는다 하면서 재심을 제기했다. 소송 중에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재심 도중에 재심 피고 A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1단계 상속인한테는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만 위법한 신분관계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공익적 인물인 검사한테 수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B 같은 경우는 검사한테 계속 소송을 유지한다. 그래가지고 재심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되면 원래 요거 A가 B 했던 이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이미 A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래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종료가 돼버린다. 왜? 상속인한테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헤어진 상태가 아닌데 A라고 하시는 분이 C라고 하시는 분하고 혼인했기 때문에 중혼이다. 그래서 B 같은 경우는요, 중혼 자체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고 취소했다 할지라도 A하고 C 사이의 혼인 취소 같은 경우는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인정되었던 C의 상속인의 지위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B 같은 경우는 C한테 상속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해될 거예요, 이제. 해서 제가 그 3월달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 제가 거듭 강조를 한 부분이지만 뭐 사법시험 1차도 마찬가지고요, 2차도 마찬가지고 사실 90% 이상 같은 경우에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막 없는 사례 문제 내는 게 아니고 판례의 사실관계죠. 이 판례의 이제 사실관계를 두세 개 정도 이제 묶어서 이제 사례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1차 공부를 하실 때, 특히 기본 강의 같은 거 수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처음부터 2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너무 큰 문제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토막 사례, 작은 사례 문제들을 잘 공부를 하세요. 해서 판례 공부하실 때 뭐 모든 판례를 다 사실관계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강사의 입장에서 교수님들께서 내신 각종 사례집, 그리고 신림동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문제, 그리고 고시계 잡지 같은 데 나오는 사례 문제, 교수님들께서 쓰신 판례 평서 같은 것들을 다 조합해보면요, 나올 만한 사례가 몇 개 사실 크게는 없거든요. 제가 다 강의할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 작은 사례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2차 공부를 이제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하시면 사실 2차 공부하실 때는 이제 헌민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할 시간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후사법이 많이 중요하니까 해서 후사법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민법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새로운 책을 사가지고 새로운 기본서에 대고 밑줄을 막 끊는 게 아니죠. 물론 그 2차 수험 전문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에 딱 쓸 만큼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 편리한 건 있긴 한데 좀 시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작은 사례 문제를 묶어놓은 통합 사례 문제를 연습을 하시고 두 번째 답안지에 쓰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2차 사례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기본 강의나 지금 가족법 강의할 때 했던 사실관계나 쟁점이 없는 게 거의 없고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막 하지 마시고요. 요거 묶어서 연습하시고 답안지에 쓰는 연습하시면 민법 충분히 시험 될 것이고요. 작년과 올해 연소로 보면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요, 진짜 중요한 것만 툭툭 물어보기 때문에 소위 그 2차 교재에만 나와 있는 그런 학설들의 깊은 논의는 전혀 안 나오니까 청구, 원인, 항변, 재항변 나눠가지고 틀만 잘 잡으시면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오시면 자, 그래서 1번 또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꺽쇠 2번 또 읽어보시고, 3번에 가보시면요, 조금 밑줄 좀 추가할게요. 볼드 외에. 자, 3번 요지 제일 끝에서 네 번째 줄 위에 가시면 사망한 경우 그 다음 밑줄 읽어볼게요. 본 규정들을 알겠죠? 사기, 이용 같은 경우라면 B가 A한테 소를 제기하고 A가 사망했을 때는 검사한테 한다와 같은 각종 조항들을 유추해가지고 검사한테 지심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같은 이치에서
계속 중에 본래 소송 청구인이며 남편이죠. 본래가 이혼 판결, 그러니까 이혼 소송의 원래 청구인이며 재심 소송의 피고였던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했을 경우에도 A의 상속인이었던 D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수계시킬 것이 아니고 검사한테 이제 수계를 시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 볼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본래 이혼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가 되며 원래가 취소가 되었을 때에는 한 번 더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A가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것이 이유가 없는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데 이미 A라고 하시는 원고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유송이 종료한다. 그럼 결국 A하고 B 사이에서는 이혼된 게 아니기 때문에 A하고 C 같은 경우는요 중혼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B가 C한테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까지 쭉 연결해서 이제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1페이지 가신 다음에 다시 친권자의 결정에서 친권자의 결정은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친권자의 결정의 경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하죠. 해서 이혼 중에서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협의 이혼됐을 때에는 제4항에 근거해가지고 일단 협의를 먼저 할 것이고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됐을 때는요 재판상으로 이혼이 되었을 경우에는 제5항에 근거해가지고 처음부터 가정법원 직권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친권자 결정의 문제인 것이고요. 목차 2번 가시면요 양육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837조에 의해서 따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해서 양육사항 결정이죠. 그래서 양육사항 결정할 때 제1항을 보시면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이든 관계없이 양육에 관한 부분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A, B의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협의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 2항에 보시면 1, 2, 3호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그 협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고 1, 2, 3호에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요. 협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호를 보시면요. 1호 앞으로 키울 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두 번째, 양육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1, 2호 보시면요. 양육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양육 비용의 부담은요. 항상 같은 게 아닙니다. 별개의 내용인 것이고 3호 가시면 면접권 행사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내포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3항을 보시면요. 제1항에 의한 협의가 됐는데 협의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요. 보존 또는 직권에 의해서 바꾸거나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해서 결국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린 자녀의 복리에 가장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자의 복리를 위해 가지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항 보시면요, A하고 B 사이에서 양육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거나 또는 일방이 실종 중이래 가지고요, 협의를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역시 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정한다. 요 경우에도 법원 같은 경우는 사망사항을 참작한다 해서 자의 복리를 참작해가지고 법원이 정한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항 보시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번 끊으시고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었던, 즉 제1항 또는 제4항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요, 변경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다 해서 이미 협의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그 자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 또는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바꾸거나 다른 처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6항을 보시면요. 제3항부터 5항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그 이혼한 부모하고 자 사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양육에 대한 부분 빼고 나머지 부모의 권리 의무는요. 아무 관계없이 계속 유지가 이루어진다 해서 예를 들면 A가 아버지시고요. B가 어머니시고 C가 어린 자식인데 양육권을 B가 들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양육할 수 있는 권리가 B한테 있다는 것 빼고는 A하고 C 사이에 아무런 관계의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사망했을 때에도 C한테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요. C 같은 경우가 18세인 상태에서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니까 여전히 부인 A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육 빼고는 전혀 바뀌는 게 없다까지 한 번 더 그 전글자 읽어주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조항 같은 경우는요, 824조 제2에 근거해가지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었을 때 똑같이 중용이 이루어지고요. 혼외자를 인지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중용이 이루어진다까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 공부하실 필요 없이 이혼만 딱 공부하시면요, 혼인 취소, 혼외자 인지 같이 묶어서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번에 가시면요, 먼저 가시면 첫 줄에 한 줄 밑에 부모 중에 누구를 한편으로 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거 부모님 쌍방 모두에게 양육사항을 나누어 분담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A 또는 B가 아니고요, A and B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자의 복리를 고려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조부모 같이 제3자 같은 경우에도 될 수가 있다. 즉 할아버지가요, 양육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할 게 뭐가 있냐면요, 보시면 원칙부터 원칙적으로 양육자 같은 경우는요, 누가 그 아기를 잘 키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지 사실상 그 신분 관계와는 크게 관계없이 그 아기의 자의 복리를 위해서 누가 하는 것이 옳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3자, 즉 할아버지 등도 가능한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비교하실 게 친권자 같은 경우에는 애를 직접 키우는 문제가 아니고 그 애의 앞으로의 인생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친권자 같은 경우는요, 부 또는 뭐예요 해서 A하고 B라고 하시는 부모님께서 이혼하는 경우에 친권자 같은 경우는요, A 또는 B 아니면 A and B지 C는 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제3자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일양을 떠올리지 마시고 일단 이혼부터 생각해서 이혼했을 때. 그래서 양육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도 할 수가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양육자 또는 친권자 할 때 있어서 할 요소, 당연히 이제 그 자의 복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이건 약한 거고 의무가 더 큰 개념이죠. 의무죠, 의무로서 어린 자녀의 복지에 직접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부모 중에서 누구에게 친권 따위를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부모님이 더 돈이 많냐부터 해서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요, 최대한 그 자의 성장과 그리고 복지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될 문제인 것이다. 해서 항상 자가 제일 중요한 문제죠. 해서 한 번만 읽으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판례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가시면요, 제일 위에 2번은 봤죠? 친권과 양육 같은 경우는요, 별개의 권리고 민법도 따로 조문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 있다 해서 아버지가 친권자, 어머니가 양육자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없다. 아래 판례 보시면요, 친권하고 양육권이 항상 동일인 기속이 필요한가? 그럴 필요 전혀 없죠.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부모하고 자 사이의 관계에서 친권하고 양육권이 항상 같은 자에게 갈 필요 없다. 같은 자에게 줄 수 있죠. 근데 항상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혼 후에 양육권은 부모 중에 아빠에게, 친권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또는 줄 수 있고, 더 중요한 거 부모에게 공동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공동으로 주게 되면 자의 복지가 심히 어지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한을 가할 뿐인 것이지, 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요, 부모에게 공동으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A 또는 B고 A 또는 B 또는 A and B 다 가능한 겁니다. 해서 부모에게 공동으로 주는 것도 신중한 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요건만 충족이 됐을 때에는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 문제에서 이혼한 부모에게 공동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3번 가시면요,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가 있다. 조금 중요한 판례 같은데요. 자,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청구를 하기를, 법원에 대고 청구를 하기를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했습니다.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문을 모르면 이 판례 아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그 61페이지를 다시 보시면요, 61페이지.
자, 보시면 제2항에 보시면 양육할 때 협의에 포함될 사항이 뭐뭐 있습니까? 1번 결정, 2번 비용의 부담, 3번 행사 여부 해가지고 이 말은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를 했고 색깔 바꿀게요. 양육 비용의 부담 2호죠. 2호 비용의 부담, 그 다음에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행사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요 청구를 안 한 거거든요. 지금 알겠죠? 이 상태에서 법원이 양육자 결정뿐만 아니라 양육 비용의 부담과 즉 청구하지 아니한 2번과 3번의 경우에도 법원이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 사건이었습니다. 제 알겠죠? 일단 이거하고 구분할 게 뭐가 있냐면요. 일단 다시 기본서 가볼게요. 그 3번에 있는 거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가 있는 경우라고 돼 있는 밑줄 앞에다가 VS라고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재판상 이혼과 구별이라고 메모하시고 재판상 이혼과 구별이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인 것이고요. 사실상 엄마 아빠가 헤어지고 안 헤어지고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의 복리하고 밀접한 관련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없다 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840조 1, 2, 3, 4, 5, 6 같은 경우는 독립설적 지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원고가 가령 2호, 3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때에는 2호, 3호의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만 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법원이 알아가지고 6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거하고 구분할 게 이거거든요.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법원은 2번, 3번에 대해서 청구가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본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때 법원 같은 경우에 결정을 하는 것은요. A하고 B 사이에서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라고 하는 심판적 지위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를 위한 이른바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어차피 양육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말에는 1번뿐만 아니라 2번, 3번까지 필수기 때문에 원래 반드시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어찌 되었건 간에. 그렇다면 2번, 3번도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될 부분이었고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가 자의 복리를 위해서 후견적 지위에서 지금 현재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A라고 하시는 분께서 1번만 청구했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 청구한 바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이 알아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꼭 기억하신 다음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시 3번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 같은 경우는 그 이외 사항, 즉 장글자 2번, 3번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었다 해서 아래 판례 한번 문구 밑줄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마류고 가사 비송 사건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가장 옳다고 하려고 보이는 방법으로서 청구의 목적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조정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할 수 있고 한 줄 밑에 가사 비송 같은 경우는요 후견적 입장에서 원래 법원한테 폭넓은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 해서 한 줄 밑에 원고 A의 청구 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민법 제837조를 보게 되면 1, 2, 3 전부 다에 대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해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있는 사항 중에서 비록 원고가 1번에 있는 양육자 결정에 대해서만 청구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다른 항목에 대한 부분도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까지 꼭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나번 봅시다. 양육비. 양육자하고 양육비는 다른 개념이죠. 같은 개념 절대로 아닙니다. 해서 양육자가 양육비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머니 빚께서 키우기로 하되 양육비는 매달 아버지께서 주겠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또 좀 쇼킹한 사건 나왔던데 그렇죠. 자, 1번을 보시면 양육비용 그 자체는 양육권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권 가지고 있는 자가 당연히 양육비에 대해서 다 내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함께 일부씩 내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가령 모가 자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양육자인 모 같은 경우는 자의 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요때 한번 끊으신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아버지 부고요. 아버지이고 남편 부가 아니겠죠. B라고 하시는 분이 모이고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양육자로서 결정돼가지고 C를 이렇게 B가 키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협의에 근거해가지고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뭐 80만 원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B가 이제 A라고 하시는 분한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요때 생기는 문제가, 자, 결국 이 양육비는 누구를 위한 돈입니까? 그렇죠. C를 위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C가 원래 A한테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을 B가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서 대신 A한테 행사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입니다. 알겠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C의 권리인데 너무 어리니까 B라고 하시는 분이 대신해서 행사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 의견이거든요. 자, 이 견해에 의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 거기 62페이지 제일 끝에 판례 박스 제목 양육비 청권을 자동으로 해서 상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자, 일로 올게요. 일로 오시면 요 사안에서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시는 어머니한테, 부모한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재산 분할 청구.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를 하는 경우에 B 같은 경우가 상계항변을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떤 것을 양육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양육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상계항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보통 이제 이 판례 공부하실 때 보게 되면 그 상계할 수 있는가 없는 요건 관련해가지고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런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공부하시는데, 그에 앞서가지고 자, 이게요, 다수설의 의견, 다수를 의했을 때에는 방금 저 사례 문제에서 상계항변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허용될 수 없죠. 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했을 때에는 C가 A한테 양육비 채권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A가 B라고 하는 자한테 고통에 대한 배상 채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죠. 여러분들 B가 C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할지라도 양육비 채권이 B게 아닙니다. 대리인이 본인 A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면 그 채권이 대리인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이 견해, 일반적 견해에 의했을 때에는 C가 A한테 채권 가지고 있고 A가 B한테 채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립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채권 양도 같은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상계라고 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요건만 구비했을 때에는 상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마치 양육비 채권이 다시 우리 판례에 의하게 되면 나머지 이행기 도래 같은 요건만 충족했을 경우에는 B라고 하시는 분의 상계항변이 인정된다고 하여 마치 양육비 채권을 본래부터 엄마 모인 B가 A한테 행사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해서 양자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때 모가 양육비의 지급을 남편한테, 그러니까 아빠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일반적 견해는 부양자인 자를 대리하는 겁니다. 대리. 따라서 결국 C의 권리를 B가 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달리 양육자인 엄마 모가
아버지 부에 대해서 간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양육비 채권을 자동으로 한 상계를 인정한 바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 63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판례 보겠습니다.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알겠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서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볼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가 없겠지만 니은번 가시면 가정법원의 심판 따위에 근거해가지고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고 난 뒤에는 양육비 채권 중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 같은 경우는 A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법상 신부터 독립해서 처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계할 수도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례 논리에 의했을 때에는 마치 양육비 채권이 처음부터 엄마 모의 권리로 파악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B가 원래 자기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C라고 하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양육할 때 그 비용을 써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상계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양육비 채권도 그 내용이 확정되었고 이미 이행기가 도래했을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판례는 쉽죠? 조건부 지급인데 조건 성취가 안 됐을 때는요, 양육비 지급할 필요가 없죠 해서 어떤 경우냐면, 그 B라고 하시는 어머니께서 그 C라고 하는 자식을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아버지께서 양육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직접 안 키우는 상태에서 양육비 지급 청구했을 때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B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라고 판례가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거 2번 과거의 양육비죠 해서 부모의 한쪽만이 자녀를 키웠을 때 타방한테 이제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자, 화면 잠깐 보시죠. 일단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나 배웠던 것은 부부 간에 과거에 대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남편께서 나갔다. B라고 하시는 분이 A라고 하시는 남편한테 청구하기 이전부터, 즉 부양료에 대해서 청구하기 이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고, 다만 최근에 우리 판례 중에서 이렇게 원칙을 강조했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가지고 청구 이전 부분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까지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최신 판례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최신 판례 밑줄 그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확인을 꼭 해두시면 크게 도움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구한 이유 같은 경우는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는 부부 사이인 것이고요. 자녀의 양육비인데 보통의 두 가지 경우죠.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른바 혼외자. 그래서 이제 그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도 없이 애를 이제 놓은 거예요. B가 C를요. 근데 A라고 하시는 분께서 한 번씩 그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 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한테 문제라 해가 숨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B라고 하시는 어머니께서 혼자 애를 열심히 키운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법을 좀 알게 돼가지고 A한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거나 또는 두 번째 여러분들 이혼해가지고 보통 남자들이 이혼할 때 한 1, 2년 정도는 돈을 쭉 줘요. 근데 3년 지나고 하는 지나면요, 그 또 보통 이혼했던 A라고 하는 남자께서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여자 사이에서도 애가 나오게 되면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육비를 안 줘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혼자 키운 거야. 나중에 양육비 지급 구한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이 쟁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 판례 같은 경우는요, 종전 판례입니다. 요 부부하고 마찬가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지울게요. 할 수 없다. 보세요. 그러니까 자, A라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이고 보통 B라고 하시는 분이 어머니이고 C가 있는데 C가 A한테 청구를 하면 과거 부분 같은 경우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왜 그렇게 봤냐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그러니까 과거 판례 입장의 결론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가 C라고 하는 자식을 키우는 거는 모, 비, 너의 고유한 의무다. 이해 안 돼.
그러니까 니한테 원래부터 법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는 고유한 의무에 불과하니까 네가 돈 쓴 거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너의 고유한 의무니까 네가 마땅히 낼 돈 낸 거 아니냐. 그걸 왜 A한테 덮어 씌우냐라고 한 거예요. 두 번째 더 이해 안 되는 게 이 A라고 하시는 부를 A의 부의 입장을 고려한 게 과거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야 A라고 하는 남편도 D년을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또 F라고 하는 자식이 있을 거 아니냐. 너희는 이미 과거 사람들 아니냐. 현재 식구들인 거고. 그러면 A라고 하신 남편이 재벌이 아닌 이상은 한 달 버는 거 300 고작 아니냐. 그럼 다 써야지 줄 게 어딨냐 해가지고 A의 부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또 과거는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윤 교수님께서 쓰신 그 판례 평석 보게 되면 과거에는요. 방금 했지만 미혼모, 혼외자니까 미혼모나 또는 이혼한 모한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거든요. 이걸 다 고려해가지고요.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거야. 욕을 엄청 들어먹었겠죠. 그래가지고 판례가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변경된 판례의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 바뀌었어요. 소수 같은 경우는 종전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풀 때 다수만 아시면 되겠죠. 소수 의견 틀린 지문이니까. 그래서 다수 의견은 맞죠. 부모는 아버지 부, 엄마 모 같은 경우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양육할 때 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연히 자가 출생했을 때부터 당연히 부모가 공동으로 낼 문제다. 그럼 부모가 공동으로 낼 비용을 엄마만 냈기 때문에 당연지사 엄마가 아빠한테 그러니까 걔의 아빠한테 과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바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기본서를 잠깐 오시면 해서 우리 판례에 의하게 되면 과거의 양육비입니다. 부부간하고 혼동하지 마시고 구분해서 공부하시고 1단계 현재 대법원의 다수 의견에 의하게 되면 당연히 출생 시부터 부모 공동으로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해서 그 중간에 판례 보시면 볼드부터 현재 장래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렇죠. 자가 출생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반환한다 하는 것이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경우도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자 틀린 지문이죠. 반대의 같은 경우는요. 종전 판례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나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애를 키울 때 드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너의 고유한 의무이기 때문에 과거 남편이었던 그리고 시의 아빠였던 A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협의나 심판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별도의 정말 이상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도 구할 수가 있다는 게 맞는 지문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다수 의견에 의했을 때에는 재밌는 게 자 현재 양육비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에 들 양육비도 청구할 수가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프린트 꺼내시고요. 프린트 꺼내시고 3페이지 가시면 제일 끝에 가나 다라 마류 사건 찾으시고요. 마류 제일 끝에 있죠. 마류 확인하셨으면 거기에 3번에 보시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및 변경 등등등 보이십니까? 그래가지고 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 현재하고 장래에 드릴 양육 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마류 사건이기 때문에 가사 비송 맞습니다. 가사 비송 사건 맞아요. 그렇죠? 문제는 요 과거의 양육비를 구하는 경우에도 가사 비송인가 아니면 소송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법원 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물론 법에 보니까 과거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본질이 위의 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가사 비송으로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거예요. 그런데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또는 사무관리 비용에 대해서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송이 아니고 일반 소송 사건으로 봤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쉽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풀 때 다수 의견에 의했을 때에는 정답은 현재, 장래, 과거 전부 다 비송이 비송. 이렇게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시고 민속법 공부하시면 첫날 아마 한 번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책 정리해 볼게요. 63페이지를 가시면 그 다음 밑줄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똑같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아버지의 상태나 능력 등을 고려해가지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로 분담 범위를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은 어떤 뜻이냐면요. 제가 방금 했던 화면 잠깐 볼까요? 종전 판례 입장 중에 아버지 A도 입장이 있지 않냐라고 했던 이 2번을 다수 의견이 가지고 온 거예요. 해서 원칙적으로 과거의 양육비의 지급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아버지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아버님 A라고 하시는 분이 이미 재혼해가지고 다른 집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똑같이는 할 수는 없고 적절하게 분담을 시킬 수 있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를 어디 보시냐면요. 저 앞부분 가볼게요. 앞부분. 진짜 책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인쇄소도 쉬고 막 그러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 강의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건 못 느끼실 거예요. 12페이지 가시면 12페이지. 과거의 부양료. 장래 같은 경우는요. 마류 제3호에 의해서 비송이다. 방금 확인했죠. 나아본 가시면 과거 같은 경우는 문제점. 장래의 경우와 달리 별도의 조항이 없어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소송인가 비송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판례 입장 다수기만 아시면 충분하죠. 현재 장래 양육비 청구는 물론이고 과거의 양육비의 상한을 청구하는 것도 837조 범위 안에 바로 포함되는 것으로서 본질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 줄 밑에 비송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보시면요. 한 줄 밑에 과거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사 비송인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반대 의견 하시면요. 현재 장래까지는 비송이지만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것은 일종의 부당이득 또는 사부관리 비용에 대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송이 아니고 일반 소송이다 라고 나뉘고 있다. 다수 의견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3번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됐나요? 다시 이제 우리 기본서 63페이지 와가지고요. 그 다음 판례 볼게요. 중요한 판례죠. 엄마 B가 아버지 A한테, 부 A한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이 아버지 A께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거예요. 그냥 주고 말지. 그러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볼드.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됐습니까? 청권으로서 성립하기 전까지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렇죠. 지금 당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권리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그 비용이 얼마 등등등에 대해서 협의나 심판에 의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조차 할 수가 없으므로 일종의 법률상 장애가 있다고 봐버린 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자체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피고 아버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시면 제목 보시면 위법하게 양육을 한 자가 즉 A라고 하시는 분이 A를 양육했는데
협의나 심판에 반해가지고요. 원래 협의된 내용이나 심판 내용은 B라고 하시는 분이 키울 거예요. 근데 A가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지가 키운 거야. 해서 협의나 심판에 반해서 A라고 하시는 분이 몰래 키워놓고 나중에 B라고 하시는 상대방한테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부분인데, 그렇죠?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겠죠. 해서 지급 의무, 그러니까 즉 B라고 하시는 분이 A한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샤프로 없다까지 하신 다음에 기은이를 한번 읽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목차 답원 가시면요. 심판이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양육사항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자의 복리에는 반하지만 꼭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예요. 그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바꿀 수 있다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지금 당장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 또는 협의에 의해서 된 그 부분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해칠 수 있으면요, 당연히 변경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협의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를 위해서 A하고 B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를 위해서 협의한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본인의 복지에 반한다면 당연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 밑에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의 선장과 복리에 더 도움된다는 것이 명백해야 된다. 따라서 단지 어린 아기를 키우는 것은, 어린 여자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갖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Y에 보니까 진짜 그 XS 같은 애가, 안 그래요? 그 자기 친딸을 2살 꼴랑 먹은 애를 아침 9시부터 밤까지 혼자 내팽개치고 밥도 안 주고, 예? 그 애가 굶어 죽은 애 보니까 기저귀를 하루에 한 장 쓰는 게 말입니까? 그렇고 그 애는 유치원 선생이던데, 어린 선생인가? 천사라고 별명 붙고, 지 애인하고 영화 보고 있고, 지 애인과 영화 보고 있는 사이에 2살 먹은 애가 방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 거는요, 그냥 진짜 그냥 해야 된다니까요. 자, 해서 그 다음 이제 본문 2번 가시면요. 가정법원이 일단 경결된 사항을 그 후에 바꾸는 것은 당초 결정 후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돼가지고 자의 복리라고 하는 것을 저해할 소지가 있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바꿀 때 반드시 특별한 사유 필요 없는 거야. 해서 그 다음 문장,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때 하나여 바꿀 수 있다 하면 틀린 질문이고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부당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있는 판례를 봅시다. 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양육 비용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에 대해서 심판을 구하는 경우다. 즉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자, A라고 하고 B라고 하시는 부부 사이에서 양육 비용이죠. 양육 비용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어요. 됐다. 근데 또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법원에 대고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해서 결정을 청구하는 거예요. 부담의 결정에 대해서 청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미 협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또 A가 양육 비용 결정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협의가 된 걸 깜빡하고 청구한다? 아니죠. 이미 협의된 부분에 어떠한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이미 협의된 부분이 있긴 한데,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옳지가 않고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달라고 해가지고요. 변경을 청구하는 것으로 판례가 대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해서 밑줄 볼게요. 양육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하는 것은 A하고 B 사이에서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됐죠? 변경 체크,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판례를 보시면요. 그 네모 박스 친 부분 보시면,
자, 청구인의 친권자 겸 양육자 변경 지정에 대한 본심 청구하고 상대방 인도 청구에 대한 심판 청구를 함께 심리한 경우에 본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반심판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시면 이것도 봅시다. 자, 원래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일단 지금 현재 양육자 등으로 지금 현재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양육을 되게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맨날 늦게 오고 애를 열심히 안 키우는 거야. 맨날 울고 해가지고 애가 C가 애긴데 전화했겠죠. 아빠 배고파 하니까 막 돈 거야 해서 A라고 하시는 분이 A를 데리고 온 거예요. A가 C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데리고 오고 A가 이제 B한테 소를 제기해가지고 심판 청구해가지고 더 이상 B로 난 못한다 해서 친권자하고 양육자를 나로 바꿔주시오라고 본심판 청구를 했고요. 또 B는 대응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 이 C라고 하시는 분은 내가 양육한다 해서 A한테 유아 인도 반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돌려줘라고 신고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법원에 한번 심판을 해보니까 진짜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버리니까 이 A의 친권자 등등에 대한 변경 청구가 이제 인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인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보면 인용돼도 일단 A가 B한테 돌려주고 다시 애기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애가 무슨 물건입니까? 알겠죠? 해서 어차피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앞으로 키울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C를 B한테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심판 청구는 이에 근거해가지고 기각이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보시면 본심판에 의해서 형성될 새로운 법률 관계, 즉 양육자 변경, A로 바뀌는 것을 전제로 양립하기 어려운 이 심판청 같은 경우에는, 즉 유관력 같은 경우에는 기각함이 옳다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 참고만 하면 충분해요 해서 결정된 후에 어떠한 변경 때문에 그 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데 변경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당장 애기한테 밥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양육자 C의 원만한 보호가 심히 어려워질 수 있는 급박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가소법 처분의 규정에 근거해가지고 임시로 잠깐 바꿀 수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 조항에 근거해가지고 임시로 변경해서 처분으로서 구제할 수가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페이지 내용인데 조금 더 할 게 있으니까요. 우리 10분만 쉬고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